북한 최고 엘리트들만 오를 수 있다는 고려항공 VIP 전용기. 그곳에서 저는 조선의 얼굴이라 불리며 늘 완벽한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중국 공항에 착륙한 그 순간 제 운명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감시원들의 눈을 피해 승무원 2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사건. 그리고 그 2명 중 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한 이유. 오늘 그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림혜경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북한 비행기는 아직도 50년 전 러시아에서 쓰던 낡은 기체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사실을요. 2025년 현재 고려항공은 세계 최악의 항공사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승무원이 강제 임신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도 북한 내부에서는 승무원이 된다는 것이 여성들이 꿈꾸는 최고의 영광으로 여겨집니다. 저 역시 그 꿈을 쫓아 전혀 다른 길 위에 서게 되었죠. 처음 고려항공 승무원 모집 공고를 본 건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평양의 거리 곳곳에 붙어있던 작은 포스터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조선의 얼굴이 될 인재를 찾습니다. 단순한 문구였지만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승무원이 되려면 3대에 걸친 출신 성분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모두 당에 충성해야 하고 해외 연고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죠. 다행히 제 가문은 핵심 계층으로 불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일투쟁, 아버지는 당 간부, 어머니는 교원. 완벽한 조건이었기에 저는 1차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키 165cm 이상,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외모, 그리고 평양 외국어대학 같은 엘리트 교육 배경. 모두 갖춰야만 했습니다. 저는 168cm의 키와 영어학과 졸업장이 있었기에 겨우 기회를 잡을 수 있었죠. 면접 당일 평양 고려항공 본사 앞에는 수백 명의 여성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아름답고 똑똑했지만 단 몇 명만이 선택될 운명이었습니다. 면접실 문을 열었을 때 군 장성, 당 간부, 항공사 간부들의 시선이 제 몸을 꿰뚫듯 훑었습니다. 림혜경 동지, 조선을 대표하는 승무원이 되겠다는 각오를 말해보시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받들어 조선의 얼굴이 되어 세계 곳곳에 우리나라의 아름다움과 품격을 알리겠습니다. 표준적인 답변이었지만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조국을 위해 봉사한다고 믿었으니까요. 며칠 후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이 울려 퍼졌을 때 다리에 힘이 풀리며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대동강변을 걸으며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 속에서 더 큰 세상으로 날아오를 제 미래를 그렸습니다. 이제 진짜 하늘을 나는구나. 그러나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구름 위의 비행이 곧 지옥의 사슬이 될 줄은. 제가 자부심이라 믿었던 그 직업이 사실은 철저히 통제된 감옥이었음을. 평양의 창가에서 꿈을 꾸던 그 밤은 제가 순수하게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은 지 일주일 제 손에 교육 일정표가 전달되었을 때 숨이 막혔습니다.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려 6개월간. 종이 한 장에 빼곡히 적힌 훈련 계획표는 인간의 삶이 아니라 기계의 조립 공정표 같았습니다. 첫날 교육장. 20명의 합격자들이 일렬로 서 있었고 그 앞에 교육 담당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 선생. 15년간 고려항공 수석 승무원을 지냈다는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조선의 얼굴입니다. 처음 시작된 것은 사상 교육이었습니다. 하루 2시간씩 주체 사상과 선군 사상. 단순한 정치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조선을 대표하는 겁니다. 미국과 남조선이 우릴 어떻게 보는지 아나? 가난하고 뒤떨어진 나라라고 한다. 그 편견을 너희 얼굴과 행동으로 깨트려야 한다. 말은 당당했지만 제 가슴은 점점 조여왔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미소 훈련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하루 3시간씩 웃어야 했습니다. 입꼬리는 정확히 15도.
치아는 8개 이상 보이면 안 돼. 눈에서도 웃음이 나와야 한다. 김 선생은 자를 들고 각도를 재며 지적했습니다. 웃는 게 아니라 웃는 흉내를 내는 로봇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걸음걸이 훈련은 더 황당했습니다. 머리에 책을 올리고 기내를 걸었습니다. 보폭은 30cm. 1초에 1.25. 상체는 흔들리지 말 것.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건 승무원의 품격이 아니라 체제가 원하는 완벽한 껍데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편했던 건 상호 감시 훈련이었습니다. 조별로 나뉘어 서로의 행동과 말을 기록해 보고서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누군가 잘못된 생각을 하면 미리 알아내서 도와주라. 도와준다는 말이었지만 사실은 서로를 감시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옆에 서 있는 동료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때부터 웃음조차 진심으로 지을 수 없었습니다. VIP 의전 훈련은 차가운 공기를 몰고 왔습니다. 특별실에 들어가기 전 우리 모두는 소지품을 맡겨야 했습니다. VIP의 얼굴을 봐도 모른 척해야 한다. 대화를 들어도 기억하지 마라. 귀는 막히고 눈은 감겨 있어야 한다. 질문이 허락되지 않는 분위기. 마치 금단의 영역을 배우는 느낌이었습니다. 6개월의 교육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기계처럼 움직였고 밤에는 다시 다음 날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웃음, 걸음, 시선, 목소리 모든 것이 지침으로 고정되었습니다. 교육 마지막 날 김 선생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조선의 얼굴이다. 하지만 잊지 마라. 실수는 곧 조국에 대한 배신이다. 동료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제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실수 한 번으로 모든 게 끝난다는 뜻일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창문 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하늘을 나는 꿈을 안고 이 자리에 섰지만 지금의 저는 날개를 단 새가 아니라 우리의 갇힌 새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비행 배정이 내려왔습니다. 6개월의 혹독한 훈련을 견뎌냈다는 성취감에 잠시 설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지옥이 시작된다. 그리고 드디어 첫 비행 배정이 내려왔습니다. 6개월간의 훈련을 버텨냈다는 성취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야 하늘을 난다는 설렘이 밀려왔죠. 하지만 동시에 묘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내가 배우고 익힌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승무원의 기술일까 아니면 감옥의 규율일까? 처음 비행 임무지는 베이징. 비행 전날 우리는 특별히 다시 모였습니다. 안전 교육을 받는 줄 알았지만 김 선생의 입에서 나온 말은 차가웠습니다. 내일 비행에서 실수하면 그 자리에서 끝이다. 조선의 얼굴로서 흠집이 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단순한 비행이 아니라 목숨이 걸린 시험대에 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비행 당일 낡은 러시아제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그리고 그 비행에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간의 혹독한 교육을 마치고 드디어 첫 비행 배정을 받았습니다. 베이징행 JS-152편. 제 인생 첫 국제선이었죠. 그날 아침 새 유니폼을 입으며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짙은 파란색 재킷, 붉은 스카프, 그리고 가슴에 반짝이는 김일성 배지까지. 드디어 하늘을 난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설렘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평양 순안공항 활주로에 서 있는 낡아도 너무 낡은 비행기를 보는 순간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1970년대 러시아에서 50년 전에 생산된 기체인 투폴레프 Tu-154M.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기체 곳곳이 녹슬어 있었습니다. 이 50년 된 비행기가 아직도 북한의 국가대표 항공기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된 자부심보다 이게 과연 안전할까? 하는 두려움이 더 앞섰습니다. 저게 정말 나라의 얼굴이라 불리는 비행기라고. 북한 항공사가 갈 수 있는 곳은 고작 몇 도시뿐이었습니다. 중국 베이징과 선양,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그게 전부였습니다. 화려한 국제선의 꿈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기내에 들어서는 순간 제 환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낡은 좌석은 천이 해져 있었고
곳곳은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여져 있었습니다. 안전벨트마저 몇 개는 끊어진 채 검은 테이프로 감겨 있었어요. 언니, 이게 뭐예요? 제가 묻자 선배 승무원 리현주는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예산이 없어. 그냥 저렇게 고정해 쓰는 거야.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이 타는 비행기 맞아?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1월 말 바깥은 매서운 추위였지만 기내는 난방이 꺼져 있었습니다. 너무 춥지 않아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연료 절약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 함부로 틀면 안 돼. 승객들이 두꺼운 코트를 입고도 몸을 떨고 있는데 난방을 최소한으로만 틀라니.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탑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중국과의 사업을 오가는 북한 간부들이었죠. 기내에 들어서자마자 추위를 호소했습니다. 왜 이렇게 춥소? 저는 교육대 배운 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곧 따뜻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거짓말이네 하는 자괴감이 몰려왔습니다. 이륙 후 기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맛없는 기내식, 턱없이 부족한 담요. 아이를 안고 있던 한 어머니가 다급하게 부탁했습니다. 아이 좀 감싸줘야 하는데 담요 하나만 더 주실 수 없나요? 하지만 담요는 이미 동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더는 없습니다. 말하는 순간 제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가슴속은 칼로 베이듯 아팠습니다. 그때 리현주 언니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웃어. 끝까지 웃어야 해. 떨고 있는 승객들 앞에서 웃어야 한다니. 그 순간 조선의 얼굴이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 가면인지 깨달았습니다. 화장실 사정은 더 심각했습니다.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고 변기는 고장 나 물조차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승객 한 명이 격앙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화장실이 이게 뭡니까? 이런 걸 비행기라고 합니까? 저는 또다시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곧 수리하겠습니다. 비행 중에 무슨 수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체제의 체면을 위해 거짓 미소를 짓는 도구가 될 뿐이었습니다. 3시간 내내 저는 웃음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되뇌었습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승무원 생활인가? 이게 자랑스러운 조선의 얼굴인가? 베이징 공항에 착륙했을 때 창밖으로 보인 중국 국제항공의 비행기는 마치 새 것처럼 번쩍거렸습니다. 반짝이는 기체와 현대적인 디자인. 우리 비행기와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공항 터미널을 걸을 때 다른 나라 항공사의 승무원들이 자신감 있게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유니폼은 빛났고 발걸음은 당당했습니다. 반면 제 유니폼은 낡은 기체 냄새에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6개월간 배운 미소, 걸음, 예절. 그 모든 게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기체 자체가 썩어 있는데 껍데기만 번지르르하게 꾸며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호텔로 향하는 버스 안 리현주 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첫 비행 어땠어? 솔직히 충격이었어요. 다 그래. 하지만 적응해야지. 이게 현실이야. 그날 밤 호텔 방 창가에 서서 중국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자유롭게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정말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걸까? 거짓 미소를 붙인 채 엉망인 비행기를 자랑스러운 얼굴이라 속이며. 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충격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지옥은 아직 제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내린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발을 디딘 기분이었습니다. 터미널 곳곳에서 사람들은 마음껏 웃고 떠들었고 아이들은 뛰어다녔습니다. 북한이라면 상상조차 못할 광경. 늘 감시 속에 움츠려 살던 제겐 그 자유로운 모습이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리현주 언니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혼자 다니면 안 돼. 항상 둘 이상 움직여야 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행객이 아니라 철저히 감시받는 북한 승무원이라는 걸. 면세점을 지나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끝없이 늘어선 명품 가방, 향수, 초콜릿 사람들은 자유롭게 고르고 웃으며 계산했습니다. 그 장면은 저를 2번 죽였습니다. 하나는 부러움,
또 하나는 의문이었죠. 정말 우리가 최고라면 왜 우리에겐 없는 걸까? 호텔에 도착하자 여권은 곧바로 수거당했습니다. 자유로운 여행자가 아니라 통제받는 감옥의 수감자 같았죠. 방에 들어가 TV를 켜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채널에서 세계 소식이 흘러나왔고 심지어 북한에 대한 뉴스까지 있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린 제 미소와는 달랐습니다. 그 순간 6개월 동안 연습했던 웃음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 뷔페에서 저는 또다시 얼어붙었습니다. 과일, 빵, 고기, 샐러드가 무제한으로 쌓여 있었고 사람들은 원하는 만큼 담아갔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요로움. 저는 감탄을 내뱉었지만 언니는 곁눈질로 제게 속삭였습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겉으로만 그런 거야. 하지만 제 눈에 비친 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 호텔의 웃음, 식탁 위의 풍요. 그 모든 게 진짜 같았습니다. 그날 밤 창밖의 네온 사인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최고일까? 정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불행할까? 그 질문은 대답을 얻지 못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작은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앞으로 제 운명을 뒤흔들 폭풍이 될 거였습니다. 일반 국제선을 몇 차례 경험한 뒤 드디어 제게도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림혜경 동지 축하합니다. 이번에 VIP 전담팀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김 선생의 발표 순간 주위의 동료들이 놀란 눈빛과 부러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VIP 전담 승무원은 고려항공 내에서도 가장 영예로운 자리였으니까요. 조국의 최고 간부들과 외국 귀빈들을 직접 모시는 특권, 그것은 엘리트 중의 엘리트만이 맡을 수 있는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축하받을 줄 알았는데 선배들의 얼굴에는 웃음 대신 불안과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특히 최고참 정밀한 언니는 저를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혜경아, 너 조심해야 해.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VIP라면 더 안전하고 더 영광스러운 자리 아닐까? 그러나 그 환상은 곧 무너졌습니다. VIP 비행 전에는 일반 교육과는 전혀 다른 특별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VIP 비행에서는 절대적인 복종이 필요하다. 어떤 요구라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서비스 차원의 말씀인가요? 제가 용기를 내어 묻자 김 선생은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어떤 요구든, 상황이 무엇이든. 말뜻을 곱씹을수록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제 동기 박순희가 처음으로 VIP 비행에 투입됐습니다. 평소 밝고 활발했던 그녀는 출발 전부터 불안에 떨었습니다. 혜경아, 나 왜 이렇게 무서울까? 저는 애써 웃으며 영광스러운 일이지 않느냐고 위로했지만 제 말은 공허했습니다. 며칠 뒤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순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빛은 죽어 있었고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지르다 깨어났습니다. 손은 끊임없이 떨렸고 말수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단 일주일 만에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순희 동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공식 발표였지만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본 순이의 시신은 온몸에 상처의 흔적이 선명했고 얼굴엔 죽어서도 고통스러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의 마지막 환상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 후부터 저는 VIP 비행을 다녀온 선배들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장귀숙 언니는 밤마다 수면제를 먹어야 했고 김영애 언니는 말수가 줄더니 결국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이현숙 언니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손을 씻으며 불안에 떨었고 한때 밝았던 차순옥 언니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웃고 울고 소리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VIP 비행은 단순한 근무가 아니라 사람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더 알게 되었습니다. 정밀한 언니가 임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배를 감추듯 손으로 가리고 다니는 걸 동료들은 눈치챘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답을 들어야 하고 그 답은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일 테니까요. 어느 날 술에 취한 정밀한 언니가 제게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혜경아, 절대 VIP 비행하지 마.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야. 그냥 물건일 뿐이야. 그녀의 떨리는 손이 배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 손길을 보는 순간 제 등골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게도 첫 VIP 비행 배정 통지가 내려왔습니다. 고위 간부들이 탑승하는 특별편. 통지서를 받아든 순간 손끝까지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순이의 죽음, 선배들의 붕괴된 모습, 정밀한 언니의 임신, 모든 것이 제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속삭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인간으로 살 수 없다. VIP 비행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을 파괴한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날 제 안에서 처음으로 금지된 생각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방법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길을 계속 간다면 나도 언젠가 순이처럼 사라질 거라는 걸.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어떻게든 반드시 이곳을 벗어나겠다고. 그것만이 제 영혼을 지키는 길이었으니까요. 드디어 며칠 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밀한 언니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 분명한 건 임신한 몸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밀한 언니의 실종은 제게 경고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곧 제 차례가 찾아왔습니다. VIP 비행은 일반 노선과 달랐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기내, 침대 같은 좌석, 값비싼 술과 음식. 겉모습은 호화로웠지만 공기는 더 무겁고 숨이 막혔습니다. 오늘 탑승객은 당 중앙위원회 간부님이다. 어떤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김 선생의 지시가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승객이 들어섰을 때 저는 완벽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러나 그 간부의 시선은 옷 속까지 파고드는 듯 차갑고 불쾌했습니다. 이륙 직후 그는 저를 불렀습니다. 몇 살이지? 23살입니다. 그의 손이 제 몸을 스쳤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진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내 가족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 몇 시간이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도 승무원도 아닌 하나의 물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이 메어도 웃어야 했고 눈물이 터져도 삼켜야 했습니다. 착륙 후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기내를 떠나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 기대하겠다. 그 순간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샤워를 거듭했지만 더럽다는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박순이가 왜 무너졌는지, 왜 선배들이 변해버렸는지. 다음 날 베이징 공항에서 자유롭게 웃는 사람들을 보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함부로 만지지 않았고 그들은 당당히 걸어 다녔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유롭다. 그런데 나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불덩이 같은 갈망이 솟구쳤습니다.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다. 아무의 소유물이 아닌 나 자신으로. 평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곳을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VIP 비행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샤워를 반복해도 씻겨 내려가지 않는 오염감, 거울 속 낯선 얼굴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숙소에 동료들이 있어도 늘 혼자인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밤 화장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김미선이 바닥에 웅크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씩씩하던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손은 내 것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도 같은 지옥을 다녀왔다는 것을. 며칠 뒤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미선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혜경아, 너도 그렇지? 저는 말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옥상에 올라 평양의 차가운 밤바람 속에서 처음으로 마음을 터놓았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
하지만 죽는 것도 무서워. 미선의 고백은 제 마음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사람이야. 그들의 장난감이 아니야. 이대로 살 순 없어. 그날 이후 우리는 은밀히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로의 상처를 달래는 말뿐이었지만 곧 해외에서 본 자유로운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나 자신으로 살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손목에 감은 붉은 끈. 그것이 서로의 결심을 확인하는 신호였습니다. 미선은 말했습니다. 혼자였다면 벌써 포기했을 거야. 하지만 둘이라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은 누군가와 손을 잡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다시 숨 쉴 힘이 생겼습니다. 평양의 어두운 하늘 아래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이곳을 떠나고 만다고. 미선이와 함께 탈출을 결심한 후 우리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시기였습니다. 베이징행 비행 스케줄을 분석해보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운항했어요. 우리가 함께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날을 계산했죠. 혜경아, 이번 주 토요일 베이징행에 우리 둘 다 배정됐어. 미선이가 조심스럽게 알려줬을 때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드디어 그날이 온 거였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는 철저히 준비했어요. 가장 먼저 준비한 건 옷이었습니다. 북한 승무원 유니폼을 벗고 갈아입을 평범한 중국인처럼 보이는 옷들을 미리 구해뒀거든요. 한국 대사관 위치는 확인했어? 응, 베이징 시내 중심가에 있어. 지하철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베이징 지도를 머릿속에 외웠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방법, 지하철 노선, 그리고 한국 대사관까지의 경로를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탈출 당일 아침 평소처럼 유니폼을 입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속옷 밖에는 갈아입을 옷을 입었죠. 걸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누구도 눈치채지 않았습니다. 베이징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이게 마지막 고려항공 비행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긴장하지 마. 평소처럼 해. 미선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떨리고 있다는 걸 서로 알 수 있었죠. 3시간의 비행 시간 동안 마음속으로 계획을 수없이 되짚어봤어요. 착륙 후 30분 안에 공항을 빠져나가야 했거든요. 그 후에는 북한 감시 요원들이 우리를 찾기 시작할 테니까요. 드디어 베이징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승객들이 모두 내린 후 우리는 기내 정리를 핑계로 시간을 벌었어요. 다른 승무원들은 호텔로 이동 준비를 하고 있었죠. 화장실 다녀올게. 이어 화장실로 들어가 재빨리 유니폼을 벗고 준비해온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조선의 얼굴이 아니라 평범한 한 여성이었습니다. 미선도 곧 변장을 마쳤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걷자. 공항 로비를 나서는 발걸음은 무겁고 떨렸습니다. 혹시라도 북한 요원이 우리를 보고 있지는 않을까? 숨소리조차 들릴까 두려웠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까지는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에서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맞은편에 서 있는 두 남자, 낯익은 복장과 날카로운 눈빛. 저기, 미선이 제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감시 요원이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주저할 틈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반대편 열차가 들어오자마자 몸을 던지듯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요원들의 시선이 우리를 스쳤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치솟았습니다. 열차는 달리고 우리는 계속 주위를 살폈습니다. 혹시 따라온 사람은 없는지, 누군가 눈치를 챈 건 아닌지. 땀이 손끝까지 흘러내렸습니다. 미선이 이를 악물고 속삭였습니다. 끝까지 가야 해. 몇 번의 환승 끝에 마침내 대사관이 있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고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대사관 앞 낯선 남자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파 속에 숨어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긴 시간이 흐른 뒤 요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미선과 저는 눈빛을 주고받고 동시에 달렸습니다. 정문 앞 경비가 우리를 막아섰을 때 저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무너져 내리며 자유라는 단어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경비가 우리를 안으로 들였을 때 깨달았습니다. 유니폼을 벗던 그 순간부터 시작된 여정이 이제 끝났다는 것을. 더 이상 누구의 소유도 아닌 제 자신으로서의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사관 문이 닫히는 순간 처음으로 진짜 안전하다는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풀릴 정도였어요. 괜찮으시죠? 물 좀 드세요. 한국 대사관 직원이 내민 컵을 받아들었을 때 그 한마디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북한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다정한 말투였거든요. 대사관에서 맞이한 첫 끼니도 충격이었습니다. 김치찌개, 흰쌀밥, 그리고 다양한 반찬들이 상 위에 가득했죠. 너무 낯설어 젓가락을 제대로 들지도 못했습니다. 마음은 허기져 있었는데 오히려 긴장 때문에 목구멍이 막힌 듯 했어요. 천천히 드세요.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 말에야 조금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보름 뒤 저희는 대한항공을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미선이와 저는 대한항공을 타고 너무 많이 울어서 저희 주위의 탑승객들이 번갈아 휴지와 손수건을 주었습니다. 부모님과 가족에 대한 죄스러움과 그리움이 복받치기도 하였고 또 고려항공과 비교해보니 대한항공은 뭐라 표현할 수도 없어서 그 같은 승무원의 입장에서 여러 감정이 뒤섞여 이 시간 내내 눈물만 흘렀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너무 울어 눈이 짓눌려서 국정원 선생님들의 부축을 받아 겨우 버스에 타고 국정원으로 향했습니다. 국정원 건물은 차갑고 깔끔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을 때마다 낯선 공기와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다시는 속을 숨길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최 요원입니다. 앞으로 조사를 맡게 될 거예요. 30대 중반의 여성 요원이 차분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행히 목소리에는 위압감 대신 따뜻함이 배어 있었죠. 조사는 길고 세밀했습니다. 신원 확인, 탈북 경위, 북한에서의 생활, 고려항공의 내부 체계 하루에도 몇 시간씩 이어졌습니다. 질문은 때로는 반복되었고 답변은 기록으로 남겨졌습니다. 처음엔 혹시 또 다른 감시가 아닐까 두려웠지만 이내 알았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증언하는 모든 것이 진실로 존중된다는 것을요. 가장 힘든 순간은 VIP 비행에서의 경험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제 입술은 바짝 말라붙었고 목은 꽉 막혀왔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최 요원의 조심스러운 요청에 한동안 침묵만 흘렀습니다. 하지만 옆에 앉아있던 미선이 먼저 눈을 감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용기에 힘입어 저도 마침내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지만 말하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북한 여성들이 겪는 일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그 말은 제 다짐이자 외침이었습니다. 국정원은 고려항공 내부 사정에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항공기의 노후 상태, 승무원 선발 과정, VIP 전용기의 특수 규칙까지 제가 아는 모든 걸 묻고 또 물었어요. 저는 제가 겪은 것들을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정말 귀중한 정보입니다.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최 요원의 눈빛은 진심 어린 감사로 빛났습니다. 그 순간 제가 당한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한 달간 이어진 조사 끝에 우리는 드디어 하나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하나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넓은 캠퍼스,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강의실과 숙소,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분위기. 북한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풍경이었죠. 여기서 3개월 동안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됩니다. 상담사의 말에 귀가 쫑긋 섰습니다. 개인 방, 선택 가능한 수업, 그리고 매달 지급되는 생활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탈북자들과의 만남도 인상적이었어요. 각자 다른 길을 거쳐왔지만 모두 비슷한 상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안북도에서 왔어요. 언니들은요? 20대 초반의 여성이 활짝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선아.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온 케이스였죠. 우리는 고려항공 승무원이었어. 제 대답에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들의 부러움이 낯설었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끔찍한 지옥이었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으니까요. 수업 시간에는 남한 사회의 언어와 문화를 하나하나 배워야 했습니다. 북한에서 쓰던 동문은 남한에서는 친구입니다. 살림집은 집이라고 하죠.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다르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휴게실에서 본 한국 드라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자유롭게 연애하고 거리에서 웃으며 걷는 사람들.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누구나 자기 삶을 선택하는 모습은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언니, 저 사람들 진짜 저렇게 사는 거예요? 김선아가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짜 자유롭게 사는 거야. 하지만 자유는 때로 혼란이기도 했습니다. 처음 식당에서 오늘 저녁 메뉴를 고르라는 말에 멍하니 서 있었죠. 선택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새로운 이름과 주민등록증을 받던 날입니다. 앞으로는 한국 이름을 쓰게 됩니다. 어떤 이름으로 하실래요? 한참 고민하다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혜경. 제 이름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림혜경으로 살아온 23년의 무게를 내려놓고 비슷하지만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었거든요. 주민등록증을 손에 쥔 순간 벅찬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사진 속 제 얼굴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름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혜경. 이제 나는 자유로운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길고 고통스러웠던 여정이 드디어 끝나고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옆 침대에서 미선이 새 이름을 불러주며 웃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이름을 새로 부르며 자유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서울에서 생활을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완전한 자유를 마주했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누구도 제 행동을 제한하지 않는 세상. 하지만 그 자유는 달콤하기보다 막막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노선도를 바라보며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서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편의점 진열대 앞에서 수십 가지 음료 중 하나를 고르라는 순간 오히려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선택이라는 게 없었으니까요. 취업은 더 큰 벽이었습니다. 면접장에 들어가 이력서를 내밀면 탈북자라는 단어 앞에서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북한에서 오셨다고요? 저희 회사 분위기와는 조금. 돌려 말하는 거절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습니다. 출신 하나만으로 기회조차 잃는 현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작은 여행사에 취직할 수 있었고 사장님이 제 경험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승무원 출신이라면 서비스 감각이 남다를 것 같네요. 처음으로 제 과거가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을 때 눈물이 날 만큼 기뻤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또 다른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북한에 남겨둔 가족 생각. 제가 떠난 사실이 알려지면 어떤 화가 닥칠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가족을 잃었다는 죄책감이 매일을 무겁게 했습니다. 언니가 여기서 잘 살아야 가족분들도 위안이 될 거예요. 미선의 위로가 있었지만 그 무게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한국 사회, 눈부신 불빛 속의 사람들, 새로운 인간관계.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건 과거의 상처와 마주하는 일이었습니다. 상담실에서 VIP 비행에서 겪은 일을 털어놓았을 때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피해자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제 마음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간 듯 했죠. 조금씩 치유가 시작되자 제 안에는 새로운 꿈이 싹 텄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을 세상에 알리고 같은 아픔 속에 있는 북한 여성들을 돕고 싶다는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원에서 만났던 후배 탈북 여성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취업이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 후로 탈북 여성들을 위한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취업 정보를 나누고 함께 밥을 먹으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후배들의 말은 제게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여행사에서 일하며 때로는 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북한에서의 현실, 탈출의 고통, 그리고 한국에서 맞이한 새로운 삶까지. 아직도 힘든 순간은 있지만 이제는 누구의 소유도 아닌 제 자신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 제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하늘을 수없이 날아다녔던 승무원 시절. 그러나 진짜 날개짓은 한국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는 살. 그것이 제가 찾은 자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자유가 단순히 제 것에 머무르지 않고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이런 저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